역사상 가장 리얼한 생존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서바이벌 리얼리티가 야생 생존 챌린지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밴쿠버 섬에서 최후의 1인이 되기만 하면 우승 상금을 거머쥘 수 있는데요. 상금은 무려 50만 달러, 한화로 약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죠. 조건은 단 10가지 아이템만 소지할 수 있으며 섬에 우글거리는 거대한 맹수들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에피소드의 첫 번째 주인공, 데스몬드입니다. 꽤 괜찮은 착륙 지점을 골랐군요. 눈앞에는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 있고 식수원, 야생 생존의 핵심인 물 문제가 발을 딛자마자 해결된 셈이죠. 다음 과제는 은신처를 지을 명당을 찾는 것. 하지만 숲에 발을 들이기가 무섭게 두 걸음 떼면 바닥에 널린 신선한 곰 배설물이 반겨줍니다. 덕분에 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네요. 참가 전, 데스몬드는 군인 출신으로 7년 넘게 군 복무를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죠. 흑곰과 마주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죠. 누가 내가 곰이랑 싸우는 걸 본다면 내가 아니라 곰을 도와줘야 할걸요. 뒷부분을 보지 않았다면 저도 깜빡 속을 뻔했네요. 하지만 곰 그림자도 보기 전에 작은 소리만 들려도 기겁을 하고 배낭 속 음식 냄새가 곰을 부를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결국 큰 나무를 찾아 밧줄로 식량을 높이 매달아 버리네요. 두 번째 참가자는 레리 씨입니다. 그가 내린 곳 뒤편은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경사면이네요. 그는 저 언덕을 넘어야만 숲으로 들어가 텐트 칠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드디어 공터를 하나 발견했군요. 바닷가 근처네요. 큰 나무를 자연 기둥 삼아 방수포를 팽팽하게 칩니다. 그리고 통나무로 천막 끝을 단단히 고정해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시 살펴보더니 자기가 바보였다며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바다랑 너무 가까워서 밀물이 들어오면 꼼짝없이 떠내려갈 판이니까요. 아차 싶어 서둘러 텐트를 걷고 다른 장소를 물색합니다. 참가 전, 레리 씨는 평범한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대자연과 야생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생계를 위해 18살에 꿈을 접고 26년 동안 묵묵히 가장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다 출가했으니 묻어뒀던 옛 꿈을 다시 펼칠 때가 온 거죠.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이번 도전에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레리 씨는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험준한 지형을 힘겹게 헤쳐나갑니다. 2시간 반의 사투 끝에 작은 개울가 옆 비교적 평평한 땅을 찾아냈습니다. 물도 가깝고요. 곧바로 나무를 베어 뼈대를 세우고 큰 나무에 기대어 방수포를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나무 말뚝을 깎아 양쪽 천막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내부는 나무 지지대를 세워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네요. 순식간에 작지만 꽤 튼튼한 보금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숲과 하나 된 텐트를 바라보며 레리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여성 참가자 캐시입니다. 착륙할 때 강물에 발을 담그는 바람에 부츠가 흠뻑 젖어버렸네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체온 유지를 위해 빨리 몸을 말리는 일입니다. 고향에서 산불 진화대원으로 활약했던 캐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4살 배기 딸을 두고 왔죠. 젖먹이 딸을 집에 두고 왔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캐시는 이번 도전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죠. 숲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녀는 적당한 빈터를 찾았습니다. 터 닦기를 마친 뒤 통나무를 끌고 와서 한쪽 끝은 나무 그루터기에 걸치고 다른 쪽은 나뭇가지로 받쳐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수포를 덮었죠.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밤만 버티면 되니까요. 네 번째 참가자는 200kg의 거구 첼시 씨입니다.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괴력을 과시하는데요. 버드나무를 아주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곰이 이 장면을 봤다면 아마 밤새 짐 싸서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힘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다칠까 봐 미리 치운 거죠. 여기에 집을 지을 예정이거든요. 첼시 씨는 군인과 경찰 출신입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손주도 봤지만 자식들이 다 커서 분가한 뒤엔 곁에 작은 강아지뿐이었죠. 그녀에게 이번 도전은 정신 수양과도 같습니다. 나무 두 그루 사이에 묘목을 묶고 그 사이에 방수포를 팽팽하게 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나뭇가지 2개로 지탱했죠. 임시 거처를 완성한 뒤 세수하러 바닷가로 나갔는데 눈앞의 광경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해변에 싱싱한 해산물이 널려 있네요. 양만 보면 2년 반은 걷더니 먹겠어요.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순 없습니다. 오기 전에 제작진에게 경고를 받았거든요. 적조 현상 때문에 이 지역 조개류 대부분에 독소가 퍼져 있습니다. 고열로 끓여도 독이 잘 안 없어져서 각별히 조심해야 하죠. 한편 다른 곳에선 데스몬드가 야영지를 찾아 숲을 헤매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곰 흔적이 발견되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요. 정체 모를 소리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지만 기선 제압을 위해 소리를 질러봅니다. 아니, 근데 놈이 대꾸를 하네요.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칩니다. 해변까지 단숨에 내달렸죠. 콩닥거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켰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횃불을 만들려고 나무를 자르려는데 너무 긴장한 탓에 톱까지 부러뜨렸네요. 포기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다면 이제 명분은 확실해졌죠. 제작진이 짐을 풀기도 전에 무전이 옵니다. 기권할게요. 데스몬드 진짜 겁먹었나 봅니다. 역대 최단 시간 탈락 기록을 세우네요. 서둘러 가면 저녁밥은 집에서 먹겠어. 금세 어둠이 깔립니다. 곰의 습격에 대비해 첼시 씨는 도끼를 옆에 둡니다. 솔직히 저 체격으로 한바탕 붙으면 반경 10마일 내 동물들은 밤새 짐 싸서 이사 가야 할걸요. 한편 레리 씨도 곰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긴커녕 제자리에 서서 곰이랑 말싸움을 하네요. 다음날 아침 캐시는 멘붕 상태로 깹니다. 오리털 침낭 빼고 모든 짐이 비에 쫄딱 젖었거든요. 별 수 있나요? 급한 불부터 꺼야죠. 재빨리 자리를 옮깁니다. 지지대는 그대로 두고 높은 쪽을 땅에 바짝 붙인 뒤 바닥에 파란 방수포를 깝니다. 뽀송뽀송하게 지내는 게 뭐 그리 어렵겠냐 싶겠지만 과연 생각대로 될까요? 5일차가 밝았습니다. 5번째 생존자는 저스틴 씨입니다. 지금 슬리퍼 차림으로 해변을 거닐고 있네요.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저스틴 씨는 아직 군대 밖의 삶이 낯선 모양입니다. 15년의 군 생활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으니까요. 민간인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그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 더 잘 융화되기 위해 저스틴 씨는 이번 도전이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숲으로 들어가던 중 우연히 오리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도널드입니다. 아직 저녁 먹을 시간은 아니라서 그런지 저스틴 씨는 녀석을 한번 봐주기로 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식량원을 찾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루 종일 숲을 헤매고 다녔는데도 야생버섯 하나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개울가에 다다랐는데 아까 마주쳤던 오리 도널드가 바닥에 꼼짝도 않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녀석의 몸의 외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익사했을 리는 없고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먹을 순 없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맹수들을 불러들일 것 같고 잠시 고민하던 그는 녀석을 위해 조촐한 수장수중 장례를 치러주기로 합니다. 6번째 주인공은 마이크 씨입니다. 이 생존 프로그램의 시즌1을 시청한 뒤 갓 도착한 그는 시즌1의 고수 엘랜드의 비기를 써먹기로 하죠. 미역과 밴쿠버의 해초들을 찾아냈습니다. 거대한 해초 뿌리도 발견했네요. 한 잎 베어 무늬 역시나 신선하고 아삭합니다. 바닷물의 짠맛만 빼면 아주 훌륭하군요. 대충 아침을 해결하고 나서 마이크 씨는 설물대를 틈타 강어귀에게 통발을 설치합니다. 킹크랩 같은 대박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요기할 거리만 잡혀도 감지덕지죠. 이 도전에 참가하기 전 마이크 씨는 8년 동안 공군 생존 교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생존 기술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죠. 이번 도전은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이자 덤으로 두둑한 노후 자금까지 챙길 기회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거대한 곰 배설물을 보고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네요. 오히려 곰과 친구라도 맺을 기세로 흔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7번째 참가자는 랜디 씨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이력을 가진 분이죠. 그의 생존 교관 출신이거든요. 오랫동안 자연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꽃미남이었던 외모가 어느새 진정한 자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숲속에서 홀로 생존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먹거리가 풍부하다는 건 알지만 아직 낚시할 방법을 찾지 못했네요. 그래서 본인의 장기를 살리기로 합니다. 바로 덫을 놓는 거죠. 돌을 이용한 이 간단한 장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땅한 돌이 없어 일단 나무로 대체했지만 산토끼 2마리 정도 잡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 백발의 신사부는 데이비드 씨입니다. 인상이 좀 강해 보이지만 겉모습일 뿐 사실은 이혼 후 홀로 3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아버지입니다.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지만 지난 15년간 야생 생존 경험은 전무하다시피 했죠. 하지만 50만 달러 상금을 향한 그분의 집념을 꺾을 순 없습니다. 3자녀 또한 아버지를 전적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해변으로 돌아온 데이비드 씨도 행동을 개시합니다. 낚싯바늘을 줄에 매달아 미끼를 끼우고 물속에 던져 넣습니다. 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뜻에 달렸죠. 6일차가 밝았습니다. 마이크 씨는 제 시간에 그물을 확인하러 해변으로 향합니다. 멀리서도 수면 위로 튀어나온 물고기 머리가 보이네요. 처음엔 한 마리만 잡아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죠. 인걸 그물을 올려보니 잉어가 2마리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대박이네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즉석에서 자신을 삼어삼도사라 칭합니다. 일단 한 마리는 점심으로 구워 먹기로 합니다. 남은 건 다 먹을 수 없으니 모래 구덩이를 파서 숨깁니다. 이끼와 해초로 덮어 냄새를 차단하죠. 이게 바로 천연 비밀 냉장고입니다. 며칠간은 굶을 걱정 없겠네요. 한편 캐시는 셀터를 다시 짓고 보강했지만 여전히 방수 기능이 시원찮습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원했기에 매일 마른 땅이 필요했죠. 큰 나무 2그루 사이에 아늑한 공간을 골라 가로대를 설치해 지붕과 천막을 지탱합니다. 순식간에 야외 주방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빗물이 들이치는 걸 막기 위해 큰 문을 하나 더 달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문에 가로대를 고정하고 각종 나뭇가지를 가지런히 묶어 매답니다. 마지막으로 기둥을 세워 가로대 한쪽을 지탱하니 수동으로 여닫는 문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나절의 고생 끝에 얻은 결과물이죠. 이제 자신에게 주는 상으로 따뜻한 물 한 잔 끓이려는데 장작을 패던 중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도끼가 손등을 강타했습니다.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구급상자를 찾습니다. 데이비드 씨의 낚시 도구를 살펴보니 해초 더미 말고는 건진 게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낚싯바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최악이네요. 이런 시기라면 머지않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랜디 씨 쪽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불을 피운 후 파이어 스틸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니 세상에 무심코 불 구덩이에 던져버렸군요. 이제 남은 건 쟤뿐일 겁니다. 생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걸고 과연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7일차 캐시가 장작을 패다 도끼에 찍혔습니다. 손에 난 2cm 깊이의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어지러운지 엉거주춤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구급상자를 엽니다. 일단 거주로 지혈을 시도하고 제작진에게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손을 영영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구조팀이 신속하게 도착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긴급 처치를 하고 추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것은 곧 캐시의 중도 하차를 의미합니다. 상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목숨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꼼꼼한 내리 씨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을 겁니다. 도끼를 쓴 다음에는 항상 안전 커버를 씌우니까요. 이때 레리 씨는 2번째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지금 셀터가 개울가랑 너무 가깝거든요. 밤새 졸졸 흐르는 물소리 때문에 자꾸 잠을 설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꿈속의 하이라이트 순간에 말이죠. 며칠 전 산속을 탐험하다가 산 뒤편에서 배산임수의 명당을 발견했었죠. 바람과 비를 막아주고 조금만 손보면 따뜻하고 조용한 보금자리가 될 곳입니다. 비가 와서 산길이 미끄러운데 레리 씨는 지팡이를 짚어가며 힘겹게 이동합니다. 짐을 한 보따리 챙겨서 그 명당으로 향합니다. 먼저 큰 나무에 방수포를 쳐두고 기둥으로 쓸 통나무 2개를 가지러 멀리 다녀옵니다. 기둥으로 쓰려는 거죠. 헌데 돌아오는 길에 나무 뿌리에 걸렸는지 발이 미끄러져 굴러떨어집니다. 하마터면 요단강 건널 뻔했네요. 가슴 통증도 통증이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욕을 한 바가지 퍼부으며 기어 올라와서는 자신을 밀친 나무에게 분풀이로 화풀이를 해댑니다. 다음은 9번째 참가자 니콜입니다. 야생의 정글은 그녀에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죠. 그녀는 원시 생존 훈련 교관이자 아프리카에서 사냥 가이드로도 활동했습니다. 현지 원주민들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며 직접 약초를 찾아낸 덕분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지병도 이겨낼 수 있었죠.
이번 도전에 참가한 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창 클 나이인 아이들에게 소고기를 사주기 위해서랍니다. 이곳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벌써 넓고 튼튼한 보금자리를 완성했습니다. 정교한 지붕 구조를 보니 마치 여러분 친구의 자취방이랑 똑같네요. 오랜 야생 생활 덕분에 그녀는 특별한 능력을 터득했습니다. 바로 소리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죠. 새 울음소리만 들어도 근처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들의 경고 신호를 따라가 보니 강가에 도착했고 건너편에서 도시락 까먹고 있는 거대한 곰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곰의 식단에 영양 밸런스가 맞는지 걱정하고 있네요. 건강해지려면 자기처럼 채소도 좀 챙겨 먹어야 한다나 뭐라나.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은 조시입니다. 모자만 봐도 딱 카우보이 느낌이 나죠. 하지만 사실 그도 생존 훈련 교관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원시 부족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생존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과연 그 학습의 성과는 어떨지 이번 도전을 통해 검증해 봐야겠네요. 지금 그는 나무 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밧줄을 만들기 위해서죠. 껍질을 벗겨 둥글게 마른 다음 물에 담가 유연성을 높입니다. 불씨가 너무 약해 보이자 불을 살리기 위해 블로우 파이프를 만들기로 합니다. 도끼로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 속을 파내고 끝부분에 작은 구멍 2개를 남깁니다. 다시 합쳐서 끈으로 묶어주면 길이 1m짜리 불쏘시개 파이프 완성입니다. 살짝만 불어도 불길이 도핑한 것처럼 솟구치네요. 파이프를 잡은 자세를 보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곰방대 피우는 줄 알겠어요. 화면은 랜디에게로 넘어갑니다. 파이어 스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포기할 핑계가 될 순 없죠. 이 친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나무 껍질을 한참 문지르더니 주변 재료들을 모아 순식간에 발화 장치를 완성해냅니다. 나무판에는 공기 구멍까지 뚫어놨네요. 270mm짜리 왕발을 올리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연기가 나는 게 나무 때문인지 아니면 저 왕발 냄새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한참을 비벼도 불이 붙지 않자 랜디는 받침대가 문제라 실패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변으로 나가 독특하게 생긴 자갈 하나를 주워와서 다시 시도해 봅니다. 소 2마리 분량의 에너지를 쏟아부은 끝에 드디어 작은 불씨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른 풀 뭉치로 감싸고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으니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조마조마했던 랜디의 마음도 그제야 놓이네요. 3일 동안 고기 구경도 못한 첼시씨, 100kg이던 몸무게가 99kg이 됐겠어요. 그녀는 묵혀뒀던 낚시 그물을 꺼내 설물대를 노려 단백질 보충을 좀 하려나 봅니다. 나무로 그물을 고정하고 계획해둔 경로를 따라 해변으로 가서 그물 덫을 설치합니다. 이 풍만한 체격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오후가 되어 물이 빠지자 첼시는 참지 못하고 달려가 봅니다. 앞을 보니 큼직한 자연산개 한 마리가 걸려있네요. 작은 잉어 한 마리가 덫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죠. 손질할 필요도 없이 그냥 툭툭 썰어서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센 불에 확 끓인 뒤 천천히 음미하니 단백질 섭취량이 무려 5배나 됩니다. 소고기보다 낫네요.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자고 있던 첼시씨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깹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텐트 밖에서 들리는 거대한 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선명합니다. 기겁한 그녀는 즉시 스프레이를 꺼내듭니다. 곰 퇴치 스프레이와 조명탄으로 쫓아내려는 거죠. 조명탄의 위력 앞에 흑곰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 도망갑니다. 하지만 100kg이 넘는 인간 고기의 유혹 앞에서 녀석이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요? 7일차 자정이 되자 흑곰 소리에 첼시씨는 또다시 잠에서 깹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곧바로 조명탄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첼시씨의 강경한 태도에 흑곰도 결국 주랭랑을 칩니다. 하지만 첼시씨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의 눈물을 흘리네요. 수년간 경찰로 일하며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만 이렇게 죽음이 코앞에 닥친 적은 없었으니까. 상금이 아무리 큰돈이라 해도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집에는 그녀가 먹여 살려야 할 반려견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결국 첼시씨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즉시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기권을 선언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하자 그녀는 짐을 챙겨 불이 나게 떠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8일차, 이제 생존자는 7명 남았습니다. 마이크 씨는 아직 어젯밤의 달콤한 꿈에 젖어있네요. 꿈속에서 아내 바바라와 키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입술 위로 민달팽이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씨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오릅니다. 단꿈을 깬 건 그렇다 쳐도 앞으론 키스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길까 걱정이네요. 오늘 마이크 씨는 보금자리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기로 합니다. 우선 장작 건조대부터 만듭니다. 장작을 크기별로 3종류로 나눠 건조대에 올려둡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마른 장작을 골라 쓸 수 있죠. 맛있는 식사를 위해선 부엌도 필수입니다. 나무 기둥 4개를 박아 지지대를 세우고 가로대 2개로 틀을 잡은 뒤 1m가 넘는 통나무를 잘라 조리대로 씁니다. 그 위에 해변에서 주워온 돌들을 깔아주면 30분도 안 돼서 가니 어의 주방이 완성됩니다. 시험 삼아 물을 끓여보니 성능이 아주 좋네요. 새라도 한 마리 잡아서 통구이를 해먹으면 금상첨화겠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워온 플라스틱 병과 밧줄,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반자동 세면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발판을 밟으면 물이 졸졸 나오는 구조죠. 식사 전후 위생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으니 한쪽엔 난로가, 다른 한쪽엔 부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생의 수제 가구로 가득 찬 이 아늑한 집을 보고 있자니 그는 문득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한 2년만 일찍 왔어도 여기서 눌러 사는 것도 문제없었을 텐데 말이죠. 한편 데이비드 씨는 배고픔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비몽사몽간에 치킨과 옥수수 빵 냄새가 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는 해변으로 나가 요깃거리라도 찾으려 돌을 뒤집어 보지만 결국 빈손입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쳐놓은 그물뿐인데 물가로 나가 확인해보니 그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해초 부스러기 하나 없네요.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죠. 그물코가 너무 촘촘해서 큰 물고기는 못 들어오고 피라미들만 빠져나가 버리죠. 야생 잉어를 잡기 위해 그는 헌 밧줄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주워온 밧줄로 새 그물을 짜는 거죠. 삼나무를 깎아 그물 바늘을 만들고 메인 줄을 따라 순서대로 엮어나갑니다. 반복 작업으로 그물코를 만들어내네요. 그의 솜씨는 베테랑 어부들도 형님이라 부를 수준입니다. 하지만 밧줄이 다 떨어져서 그물은 반밖에 못 짰습니다. 그래도 저런 기술이라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어를 낚을 날도 머지않았네요. 저스틴 씨 쪽을 볼까요? 오리 도널드를 놓아준 뒤로 고기라곤 구경도 못했습니다. 실성했는지 실실 웃기만 하네요. 잠시 후 강가로 자망을 확인하러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입이 귀에 걸립니다. 알고 보니 야생 잉어를 잡았군요. 무게가 무려 2.5kg이나 나갑니다. 놀랍게도 그물이 아니라 해먹으로 잡았답니다. 낮에는 그물, 밤에는 침대라니 먹고 자는 것 어느 하나 놓치지 않네요. 배를 갈라 손질한 뒤 냄비에 넣고 캠프로 가져가 요리할 생각입니다. 8일 만에 첫 해산물 파티를 즐기겠군요. 남들이 잔치를 벌이는 걸 보니 레리 씨도 질 수 없죠. 지금 아주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 토막 한쪽 끝을 잘라내고 나뭇가지를 끼워 넣은 뒤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물고기도 잡고 호랑이도 때려잡을 작사를 만듭니다. 완성 후 바다로 자망을 확인하러 갔는데 고의인지 실수인지 몰라도 통통한 상어 한 마리를 신들린 손놀림으로 방생해 버립니다. 오늘도 굶어야 할 팔자인가 봅니다. 9일차 니콜 씨가 매일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은 통나무에 날짜를 새기는 겁니다. 조개도 이제 질렸고 해초랑 작은 개도 물릴 지경이라 이제 좀 더 큰 먹거리를 고민해야죠. 경험상 만찬을 즐기려면 그물을 쳐야 한다는 걸 아는 거죠. 자원이 풍부한 고대여. 그래서 흑곰 출몰 구역에 자망을 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마치기도 전에 밀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어정쩡하게 걸린 그물을 보니 고기가 잡힐지는 하늘에 맡겨야겠네요. 레리 씨는 등가죽이 배에 붙을 지경입니다. 자망은 포기하고 통발을 확인해 보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손바닥만한 물고기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 통발 3개에서 야생 물고기가 3마리나 나왔습니다. 저녁에 한 마리는 바로 구워 먹고 다른 한 마리는 매일 아침용으로 국을 끓입니다. 겉바속촉 생선구이를 한 입 맛보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네요. 어느덧 10일차가 되었습니다. 니콜 씨는 새벽부터 자망을 확인하러 나갔는데요. 멀리서 보니 건너편 강가에 흑곰 가족이 서 있습니다. 어미 곰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살금살금 자망 쪽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10m도 못 가서 어미 곰이 2발로 벌떡 일어섭니다. 전투 태세를 갖춘 거죠. 그 모습에 니콜 씨는 기겁해서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묘수를 쓸까요? 곰입에서 먹이를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11일차 생존자는 7명 남았습니다. 오늘 니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네요. 나무에 날짜를 표시하고 다시 흑곰의 영토로 들어갑니다. 어제 그 공포를 겪고도 오늘은 서둘러 움직이네요. 곰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그저께 쳐둔 보조 그물을 빨리 수습하길 바랐는데요. 도착하기도 전에 그물에서 무언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세상에나 태어나서 이렇게 큰 연어는 처음 봅니다. 눈대중으로 봐도 10kg은 좋게 넘겠는데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는 물고기를 끌어올리려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녀석이 거세게 몸부림치며 물세례를 퍼붓네요.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녀는 즉시 돌덩이를 찾아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래도 녀석이 굴복하지 않자 결국 칼을 꺼내 빠르게 숨통을 끊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사흘은 거뜬히 먹겠네요. 머리로는 매운탕도 끓일 수 있겠어. 그녀는 강가에서 바로 배를 갈라 내장을 손질합니다. 캠프에 가져와서 반은 냄비에 넣어 끓이고 나머지 반은 꼬치에 꿰어 삼나무로 훈제합니다. 고소한 냄새가 숲속 가득 퍼지네요. 익자마자 급하게 한 입 맛보는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꿀맛입니다. 랜디는 마차렐로 불 피우는 법을 터득한 뒤로 먹을 게 있든 없든 매일 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는 장기 생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튼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는 필수죠. 땅에 말뚝을 박고 끈으로 묶어 은신처 크기를 잰 다음 통나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지붕은 한쪽으로 경사지게 만드네요. 드디어 그만의 아담한 통나무집이 완성됐습니다. 아늑한 데다 은행 대출 갚을 걱정도 없는 집입니다. 일을 마치니 배가 고파진 그는 어제 둔 쥐덫을 떠올립니다. 확인해보니 텅 비어있네요. 오른쪽 미끼만 감쪽같이 사라지고 덫은 그대로입니다. 그는 작은 물고기라도 잡아먹어야 하나 고민에 빠집니다. 다행히 두 번째 덫을 확인해보니 통통한 쥐 한 마리가 누워있습니다. 캠프로 돌아와 손질할 것도 없이 숯불에 직화로 구워버립니다. 거디 새카맣게 타면 껍질을 벗겨내는데 한 입거리도 안 되지만 바삭하니 맛은 좋나 봅니다.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10배는 많다죠. 야생의 간식을 즐기며 그는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곧 겨울이 오면 다른 동물들은 겨울잠을 잘 테니 그나마 물고기가 잡기 쉬울 겁니다. 12일차가 되었습니다. 생존보다 유의가 먼저인 저스틴은 먹는 건 완전히 뒷전입니다. 지금 그는 타잔에 빙의해서 그네 타드숲을 누비고 있네요. 몸매 관리를 위해 해변에 야외 헬스장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주운 쇠사슬로 매일 500번씩 당기며 가슴 근육과 이두박근을 단련합니다. 돌덩이를 200번씩 들어 올려 힙업 운동도 빼놓지 않죠. 그 후엔 산악 구보를 하고 5km 중량 러닝에 팔굽혀펴기 100회까지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이렇게 엄청난 강도로 칼로리를 태우는데 단백질 보충은 없으니 조만간 짐 싸서 집에 가게 생겼네요. 다른 참가자들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데 데이비드의 몰골은 영 말이 아닙니다. 며칠째 물고기 빈을 구경도 못하고 해초나 조금 주워 먹으며 연명하고 있죠. 먹고 나면 바로 누워 쉽니다. 체력을 아끼려는 걸까요? 아니면 명당 자리라도 찾는 걸까요? 그분도 포기할까 생각했었지만 집에 있는 새 아이를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 일어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는 낚싯대를 만들어 마지막 운을 시험해 봅니다. 굶어 죽을까 봐 하늘이 도운 걸까요? 정말로 눈먼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무려 2.5kg짜리 대여입니다.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죠. 그는 즉석에서 손질대를 만듭니다. 생선을 손질해 캠프로 가져와 냄비에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구워 먹지 않는 이유는 선수끼린 다 아는 사실이죠. 뜨끈한 생선 대가리탕을 들고 국물을 크게 한 모금 들이킵니다. 우울했던 기분이 눈 녹듯 사라지네요. 한편 니콜 씨는 공기가 차가워지는 걸 감지했습니다. 야생 생활 짬밥이 있다 보니 곧 험악한 날씨가 닥칠 거란 촉이 온 거죠. 사단이 나기 전에 거처를 보수해야 합니다. 통나무와 나일론 끈을 이용해 쉘터 입구에 튼튼한 문을 답니다. 그리고 양쪽 벽을 삼나무 잎으로 덮어버리죠. 보온과 방수, 일석이조의 효과죠. 13일차 아침, 아니나 다를까 거센 폭풍이 몰아칩니다. 다행히 미리 집수리를 해둔 덕분에 안은 세상 평온하네요. 날씨가 개판이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미룰 수 없죠. 밖으로 나가보니 나무들이 춤을 추고 난리입니다. 해변으로 가보니 모래사장도 물에 잠겨버렸네요. 이럴 땐 목숨 부지하는 게 상책입니다.
한편 낚시하러 가려던 데이비드 씨, 성난 파도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됩니다. 어제 낚시하던 곳이 물바다가 됐거든요. 해변의 둔간이 부엌도 파도에 쓸려갔습니다. 오늘도 쫄쫄 굶게 생겼네요. 하지만 상남자는 파도를 겁내지 않는 법. 해초가 잔뜩 낀 그물을 발견합니다. 파도에 떠내려가기 직전이네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그는 우승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해가 질 때까지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여 결국 낚시 도구를 지켜냅니다. 용기에 대한 보상일까요? 그물에 연어 한 마리가 걸려있네요. 캠프로 돌아와 대충 손질에 요리한 뒤 폭풍 흡입합니다. 그런데 의외네요. 이 양반, 젓가락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렵게 구한 생선이라 그런지 그는 평생 먹어본 생선 중 최고라며 감탄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참가자들은 또 어떤 생존 비법을 보여줄까요? 과연 50만 달러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15일 차 야생의 별장을 지은 마이크 씨는 폭풍 따위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날이 갠 틈을 타 해변으로 정찰을 나갑니다. 별장을 꾸밀 득템 거리가 있나 해서죠. 한참을 뒤진 끝에 거대한 검은색 플라스틱 통을 발견합니다. 바닥이 좀 깨지긴 했지만 나머지는 멀쩡하네요. 순간 그의 머릿속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스칩니다. 이걸 개조해서 요트를 만든다면 조물액이 물고기뿐만 아니라 상어까지 잡을 수 있겠단 야망을 품죠. 생각했으면 바로 실행해야죠. 나뭇가지로 통 양쪽을 고정하고 커다란 통나무 2개를 덧대 부력과 균형을 맞춥니다. 짜잔! 나무 상자 요트가 탄생했습니다. 마이크 씨는 신이 나서 첫 항해에 나섭니다. 파도가 밀려와도 이 작은 배는 믿기 힘들 정도로 끄떡없네요. 기분이 째지는지 그 자리에서 춤까지 춥니다. 내가 이 정도다라고 온몸으로 표현하네요. 다음 목표는 이 배를 타고 상어 고기로 포식하는 겁니다. 마이크 씨에게서 8km도 안 떨어진 곳. 조시 씨도 마이크 씨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목격했나 봅니다. 지난번 연어 맛을 본 뒤로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건너편만을 바라보는데 그곳이 바로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거든요. 하지만 물고기를 배에 터지게 먹으려면 그에게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강을 건널 배가 말이죠. 플라스틱 통은 없으니 오직 나무로만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적산목 2그루를 사용해 깎아서 외골격이 될 나무 판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지지대를 세워들어 올리죠. 배의 형태가 잡혀가던 찰나 갑자기 쩍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나무 지지대 하나가 그 자리에서 부러져 버렸네요. 순식간에 기분이 잡쳐버린 그 며칠간의 피땀 어린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건 둘째치고 결국 남은 건 허탈함 뿐이네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수염이 덥수룩한 랜디 씨가 영락없는 자연인의 모습으로 있네요. 야생 생활 며칠 만에 말이죠. 구운 쥐 한 마리를 먹은 것 외에는 생선 맛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리 설치해둔 낚시 덫을 확인해 봅니다. 과연 야생 생존 교관답네요. 단 한 번의 시도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은빛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녀석의 조상은 상어라는데 수백만 년 전부터 살았다고 하죠. 따지고 보면 야생 상어를 먹는 셈이네요. 그렇게 이틀치 식량을 걱정 없이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등 따숩고 배부르면 딴 생각이 난다고 했던가요? 배를 채우고 나니 도리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랜디 씨는 향수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17일 차 레리 씨의 캠프가 쥐떼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밤새 찍찍거리는 녀석들 때문에 그는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죠. 야생 생쥐들과의 전쟁에서 레리 씨는 싸울 의욕조차 없어 보입니다. 고심 끝에 그는 세 번째 캠프 이동을 결심합니다. 이번엔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미리 좋은 자리를 봐둘 겨를도 없었죠. 그저 숲속을 하염없이 걷다가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 레리 씨 눈앞에 평평한 땅이 나타났습니다. 먹거리도 있고 식수도 코앞에 있으니 두말할 것 없는 명당이네요. 더 볼 것도 없이 그는 즉시 집 짓기에 돌입합니다. 큰 나무 2그루 사이에 가로대를 고정한 뒤 방수포를 덮고 고든 나무 2개를 더 잘라 보강합니다. 익숙하고 단순한 텐트지만 이번엔 중간에 가로대가 하나 더 있다는 게 다르죠. 그런데 작업 도중 나무 길이가 맞지 않자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겨우 화를 사귀고 나니 다시 공사를 이어가야죠. 랜디 씨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 은신처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딴 생각을 안 하려는 거죠. 나무 몇 개로 틀을 짜고 그
그 사이를 나뭇잎으로 빽빽하게 채운 다음 방수포를 덮어 매트리스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침낭을 깔면 짜잔! 야생 생존 역사상 최초의 침대가 탄생했습니다. 푹신하고 안락해 보이네요. 헌데 이 편안함이 오히려 향수병을 부채질하나 봅니다. 심신을 달래기 위해 그는 숲속 사우나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적산목 가지들을 이용해 지름 3m짜리 원을 만들고 묘목 8그루를 묶어 지붕을 올립니다. 그 위에 방수포를 덮어 밀폐된 공간을 완성했죠. 그리고 200도까지 달궈진 돌을 사우나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물도 좀 챙겨서 몸과 마음의 정화를 시작합니다. 땀을 쫙 빼고 나서는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던져 짜릿한 온도 변화를 만끽하네요. 19일차 메리 씨는 막 새 보금자리로 이사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체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보금자리가 꽤 마음에 드는 눈치죠. 마실 물은 아주 넘쳐나고 손바닥만 한 기름 버섯도 지천에 널렸습니다. 딱 하나 생선이 없다는 게 흠이지만요. 다행히 미역은 좀 남아있으니 버섯을 넣고 해물버섯 수프를 끓여냅니다. 밤이 깊어가고 똑똑한 내리 씨는 나무 밑에 아담한 주방을 차렸습니다. 버섯 수프 냄새가 기가 막히긴 하지만 내리 씨의 허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여전히 야생의 만찬을 꿈꾸고 있습니다. 20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급하게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네요. 셀터가 붉은 화염에 휩싸였거든요. 밴쿠버의 축축한 날씨가 아니었다면 벌써 요단강 건널 뻔했습니다. 카메라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조시 씨는 몰래 배의 외관을 완성하고 있었군요. 물고기 떼가 몰려오기 전에 이 초호화 요트를 띄워야 하니까요. 오늘은 남은 부품들을 조립해야 합니다. 삼나무 가지를 깎아 얇은 판을 만들고 표면에 물을 살짝 뿌린 뒤 불에 구워줍니다. 열을 가해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리는 거죠. 배의 홈에 딱 맞게 끼워 넣고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수포를 한 겹 씌우기만 하면 드디어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21일차. 아늑한 집도 있고 작은 배도 있겠다. 마이크 씨는 의식주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놀거리가 부족한 게 흠이네요. 이 곱슬머리 아저씨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직접 체스판을 만들어 혼자만의 승부를 즐기네요. 그것도 지겨워지자 심심풀이 땅콩 대신 미역 줄기를 씹어 돌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워온 대형 부표를 공삼아 해변에서 볼링 한 판을 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 삶의 의미가 희미해져만 갑니다. 이렇게 좀비처럼 사느니 차라리 사랑하는 아내 바바라 곁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죠. 결국 마이크 씨는 기권을 선언합니다. 랜디 씨도 마이크 씨와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사람 그림자도 못 보고 대화 한마디 나눌 수 없으니 정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거죠. 결국 랜디 씨는 깨닫습니다. 이건 자신이 원하던 삶이 아니라는 거요. 더 이상 망설임은 없습니다. 곧바로 제작진에게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배낭을 둘러매는 그의 뒷모습. 무언가를 얻은 것 같기도 또 무언가를 잃은 것 같기도 하네요. 두 명의 도전자가 떠나고 이제 남은 생존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 혹독한 야생을 정복해 나갈까요? 생존 기술과 굶주림을 견디는 인내력. 최후의 1위는 누가 될까요? 22일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5명뿐. 낚시 운이 터졌던 그날 이후로 잉어 한 마리를 낚은 뒤로는 데이비드 씨는 4일 내내 쫄쫄 굶었습니다. 잠으로 에너지를 아끼며 버티고 있는데요. 이제는 현기증까지 나는 모양입니다. 남은 힘을 짜내어 해변으로 내려가 봅니다. 야생 조개를 주워 허기라도 달래보려는데 순식간에 해치웠지만 양이 너무 적네요. 며칠간의 공복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열량입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체력이 회복되길 기다리며 숨을 고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력을 되찾은 데이비드 씨. 다시 못다 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낚시 그물을 완성했습니다. 완성이 되자 그분은 그물을 들고 해변으로 향합니다. 이전에 만든 작은 그물과 합쳐 잉어 사냥에 나섭니다. 야생에서 월척을 낚길 희망해보지만 못 잡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굶는 것엔 이골이 난 분이니까요. 화면은 저스틴 씨에게로 넘어갑니다. 밥도 못 먹는 처지에 설상가상으로 거처에 물까지 셉니다. 요리하던 화덕 구덩이가 물바다가 됐네요. 이제 어항으로 써도 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건 침낭마저 푹 젖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별다른 방도가 없으니 그는 침낭을 몸에 칭칭 감고 불을 피웁니다. 몸을 녹이기 위해서죠.
체온과 모닥불 열기로 침낭이 마르길 기도하면서. 하지만 효과는 꽝입니다. 이때 그물로 쓰던 해먹이 떠오릅니다. 곧장 강가로 확인하러 가보는데 역시나 해초 말고는 건진 게 없군요. 물고기 잡는 데는 영 소질이 없으니 다시 본업인 해먹으로 복귀시킵니다. 배부르든 등 따숩든 하나는 해결해야죠. 수리를 마친 후 거처의 지지대에 단단히 묶습니다. 누워보니 진한 바다 냄새가 진동하겠네요. 이제 꿈속에서 잉어한테 시달릴 일은 없겠습니다. 전직 군인 출신답게 저스틴 씨는 도전을 즐깁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정복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저 산이죠. 조시 씨의 보트 골조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방수포를 덮을 차례입니다. 바다를 누비려면 방수는 필수니까요. 수심 깊은 곳에서 바닥이 찢어질까 걱정돼요. 그는 특별히 배 바닥에 충돌 방지용 판 2개를 덧댑니다. 주워 온 뼈를 갈아 바늘을 만들고 낚싯줄을 이용해 보호판을 선체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역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기술자답네요. 평범한 낚싯배도 그의 손을 거치니 경주용 보트 저리 가라 할 수준입니다. 동거 20여 일 만에 맞이한 23일차. 니콜 씨와 흑곰은 이제 절친이 다 됐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꿰뚫고 있죠. 흑곰이 마실 나간 사이 그녀는 살금살금 그물을 확인하러 갑니다. 농사꾼은 땡볕에 죽고 어부는 그물에 죽는다더니 이번에도 10kg짜리 대형 연어를 낚았습니다. 슬슬 의심이 드네요. 이거 혹시 흑곰이 몰래 걸어두고 간 거 아닐까요? 아니면 연어가 제 발로 찾아오는 걸까요? 캠프로 돌아와 양념도 없이 바로 먹방을 찍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점심이지만 다른 참가자들에겐 꿈같은 식사죠. 기름진 생선살을 잔뜩 먹었더니 속이 좀 느끼해졌나 봅니다. 날씨도 좋겠다. 디톡스용 풀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개울을 따라 숲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물이 튀어 오릅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또 대왕 연어네요. 정말이지. 그녀의 어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발만 담그면 고기가 몰려드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고기보다 채소가 당깁니다. 그리고 금세 식용식물을 발견했죠. 식용뿐 아니라 약용으로도 쓰이는 풀입니다. 주된 효능은 궤양 치료와 소화 불량 개선이라니 지금 그녀에게 딱 필요한 처방이네요. 얼른 한 움큼 뜯어 캠프로 돌아갑니다. 한편 저스틴 씨가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길은 미끄럽고 숲은 우거져서 엉금엉금 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미끄러지면 황천길이니까요. 잔치를 준비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다행히 높지 않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네요. 하지만 충격 때문에 꽤 어지러운가 봅니다. 한참을 누워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죠. 3시간 후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구름과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는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죠. 이 기세를 몰아서 산을 내려온 뒤 그는 임시 거처를 해체합니다. 200kg이나 되는 나무를 옮기는 게 마치 단거리 경주 같네요. 지형이 좋은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큰 나무를 기둥 삼아 투박한 집 뼈대를 세운 뒤 해먹을 매답니다. 눕자마자 하루의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렇게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저녁이 되어 설물때가 되자 데이비드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그물을 확인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물고기는커녕 그물만 심하게 망가져 있네요. 그는 밀려오는 실망감을 억누르려 애씁니다. 망가진 그물을 캠프로 가져와 수리합니다. 조금씩 고쳐지는 그물을 보며 그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수리한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 똑같은 자리에 다시 설치하네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도대체 왜 다른 장소를 찾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느덧 24일 차. 운명은 얄궂게도 힘든 사람을 더 괴롭히죠. 데이비드 씨의 그물이 떠내려온 거대한 통나무에 또 박살이 났습니다. 연이은 실패에 그의 멘탈은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게 45도 각도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울지 않으려고.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그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니콜 씨는 거의 매일 연어를 잡았습니다. 무려 10kg짜리 대물이었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지자 배가 너무 불렀던 걸까요? 니콜 씨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이 불쌍한 연어를 놓아주기로 결심한 거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이 착한 행동은 큰 위기를 불러왔고 결국 그녀는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끈질긴 사냥꾼들 뿐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맞서 싸우는 그들 중 과연 누가 끝까지 버텨서 상금 50만 달러를 거머쥐게 될까요? 31일차 5명의 생존자가 남은 가운데 레리 씨는 마치 이사온 집 뒷마당을 청소하듯 분주합니다.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뒤로 그의 그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고기 맛을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죠. 하늘을 나는 갈매기들이 그의 눈엔 이제 날아다니는 통달구이로 보일 뿐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던 찰나 캠프 밖에서 봤던 쥐 한 마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막대기와 밧줄을 챙겨 바위와 나무 그루터기를 이용해 간단한 쥐덫을 만듭니다. 고동살을 미끼로 올려두었죠. 쥐가 다가와 고동살을 건드리는 순간 머리 위에 바위가 떨어져 녀석을 순식간에 감자칩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사실 레리 씨도 확신은 없습니다. 이 방법이 통할지 말이죠. 이런 덫은 처음 써보거든요. 오후가 되어 덫을 확인하러 갔는데 미끼인 고동살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바위 밑엔 깃털 하나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쥐가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포기할 레리 씨가 아니죠. 다시 덫을 설치합니다. 오늘 밤엔 그 작은 녀석을 납작하게 만들 수 있길 바라면서 어둠이 내려앉자 고요한 정적을 깨고 바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레리 씨가 불이 나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격렬한 추격전 끝에 그의 흥분된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드디어 물쥐 한 마리를 잡았군요. 이 소중한 단백질 공급원에 만족하며 레리 씨는 캠프로 돌아갑니다. 32일 차입니다. 데이비드 씨가 실성이라도 한 걸까요? 갑자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데 알고 보니 밍크를 발견했군요. 장어를 물고 가는 녀석을 보고 큰 소리를 내서 깜짝 놀라게 하면 물고기를 떨어뜨릴까 기대했나 봅니다. 하지만 밍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네요. 배가 너무 고파 쓰라릴 지경인 데이비드 씨. 결국 해변에 해초라도 뜯어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분께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분 사전에 포기란 단어는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 간단한 낚싯대를 만듭니다. 해안가를 따라 널린 돌멩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개들에게는 훌륭한 은신처죠. 갓 잡은 신선한 미끼를 끼우고 데이비드 씨가 낚시를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크기의 킹크랩을 낚아 올립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그곳은 개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전투 모드에 돌입하는 데이비드 씨. 뜻밖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작은 발견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30분도 채 안 돼서 킹크랩 일가족이 데이비드 씨의 손에 들어옵니다.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돌아와 서둘러 킹크랩 요리를 준비합니다. 빨리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네요. 보름이 지나 33일 차. 드디어 조시 씨의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선체가 어찌나 야른지 지나가던 여우가 툭 쳐도 구멍이 날 것 같네요. 과연 성능은 어떨까요? 일단 타봐야 알겠죠. 갓 만든 배를 물에 띄우고 꼼꼼히 점검합니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배가 휘청거리네요. 하지만 잠시 후 중심을 잡는가 싶더니 먼 바다로 나아가 봅니다. 갑자기 배가 심하게 요동치자 기겁하며 다시 무트로 돌아옵니다. 역시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 큰 문제는 균형을 잡아줄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캠프로 돌아와 조시 씨는 지지대를 만들 재료를 찾습니다. 마침내 파도에 떠밀려온 스티로폼과 며칠 전 주워둔 플라스틱 통을 찾아냅니다. 이 두 가지를 배 양옆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작은 개조 덕분에 배의 안정감이 10배는 좋아졌을 겁니다. 신이 난 조시 씨는 노를 저어 나갑니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무려 20km나 이동했네요. 레리 씨에게도 드디어 볕들 날이 왔습니다. 며칠간 생고생을 하더니 말이죠. 물고기와 개는 물론이고 야생쥐까지 덫에 걸렸으니까요. 물 들어올 때 노저울하더니 운이 트였네요. 단백질을 챙겨 식사 준비를 하러 돌아가려는데 또다시 덫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 쥐를 한 마리 더 잡았군요. 전문가들도 하기 힘든 일타쌍피입니다. 35일차 저스틴 씨. 운동과 등산에만 매진하더니 보름 가까이 고기 구경도 못했습니다. 무슨 강철 체력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설물때가 되자 드디어 해변으로 나갑니다. 고둥이 농어만은 못하겠지만 이거라도 감지덕지죠. 한 바구니 가득 주워 담았는데 도망갈 필요도 없었죠. 껍데기만 까서 센 불에 아무것도 안 넣고 굽습니다. 의외로 맛이 기가 막힙니다. 한 입 베어 무늬 구운 오징어처럼 부드럽네요. 야생 생존의 법칙이 하나 있죠.
배가 부르면 집 생각이 나는 법입니다. 저스틴 씨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제 배도 부르고 놀 만큼 놀았겠다. 할 일도 없으니 시간 때우기로 잠만 잡니다. 꿈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마련이죠. 결국 향수병 달래는 노래 한 곡조 뽑더니 이 도전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스스로 정한 목표는 이미 달성했으니까요. 더 있는 건 시간 낭비라 이거죠. 그는 늘 새로운 모험을 꿈꾸는 사람이니까요. 제작진의 보트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저스틴 씨의 도전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네요.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겠죠. 저스틴 씨가 떠나고 이제 남은 생존자는 단 4명. 인생 역전의 주인공 데이비드 씨, 운수 좋은 날의 레리 씨, 보트의 도움을 받은 조시 씨, 그리고 생선은 입에도 안 되는 니콜 씨.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35일차 여전히 4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끈기 있는 참가자라 할 수 있죠. 확고한 신념 하나로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내더니 드디어 킹크랩 맛까지 봤습니다. 게다가 숨겨왔던 낚시 고수의 본능까지 깨어났네요. 낚싯대 하나만 있으면 못 잡는 게 없습니다. 낚싯줄 던진 지 2분 30초 만에 묵직한 농어 한 마리가 덥석 뭅니다. 물반 고기 반인 걸 확인한 데이비드 씨. 데이비드 씨는 겨울 식량 비축에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또 한 마리 낚아 올리네요. 잠시 후 저녁거리로는 충분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데이비드 씨가 3번째 물고기를 잡고 요리하러 가려는데 앞서 잡은 2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젠장, 아니 이 허허벌판의 도둑이라니요. 데이비드 씨는 기가 찹니다. 결국 달랑 한 마리 들고 터덜터덜 돌아가네요. 캠프로 돌아와서도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갓 잡은 물고기가 제 발로 물에 뛰어들 리는 없고 아마 독수리 녀석이 잽싸게 채가 버린 게 분명합니다. 한눈판 사이에 말이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욕이 절로 나옵니다. 다음날 아침 데이비드 씨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오늘은 큼지막한 킹크랩을 잡아서 어제 털린 물고기에 한을 풀겠다는 거죠. 낚싯줄을 단단히 준비하고 킹크랩 명당으로 가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근데 걔는 안 잡히고 레몬 작은 농어만 올라오네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낚시를 하는데 잠시 후 또 200g짜리 조물애기만 잡힙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킹크랩 먹기가 왜 이리 힘드냐? 그러다 묘안을 하나 떠올립니다. 방금 잡은 작은 물고기 몸통을 미끼로 쓰고 머리와 뼈는 낚싯줄로 묶어서 또 미끼로 쓰는 거죠. 하지만 앞쪽으로 힘껏 던지는 순간 오른손에 있던 낚싯줄 뭉치까지 통째로 빠져버립니다. 기겁한 데이비드 씨 바로 물로 뛰어드는데 아쉽게도 몸이 마음만큼 빠르질 못하네요. 킹크랩은커녕 낚싯줄만 몽땅 날려 먹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로 불째러 캠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네요. 인생 참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적응하기 참 힘든 하루입니다. 37일차 니콜 씨는 며칠 동안 생선 구경도 못했던 그녀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싱글벙글하네요. 설물이 빠지기 전 연어 한 마리가 제 발로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물이 빠지자마자 그녀는 불이 나게 그물을 거들어 갑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그물엔 덩그러니 생선 대가리만 남아있고 몸통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 물 위로 머리 하나가 쑥 올라옵니다. 니콜 씨는 단박에 범인이 누군지 알아챘죠. 하지만 악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가보니 그물은 텅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구멍이 뻥 뚫려 있었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10중 8구 물개 녀석의 소행이겠죠. 결국 그녀는 장소를 옮겨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고기 뜯던 호시절은 다 갔고 이젠 해초로 연명해야 하는 신세가 됐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연어 산란기를 놓쳤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예전에 놔줬던 그 월척이 떠올라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죠. 39일차 며칠간의 수리와 개조 끝에 조시 씨의 초호화 유람선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볼 시간입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조시 씨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에 도착했죠. 무대에 올라보니 땅에는 연어 사체 몇 조각만 뒹굴고 물속엔 연어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네요. 멘탈이 붕괴된 그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그가 아니죠. 마음을 다잡고 주변 탐색에 나섭니다. 득실거리는 물개들을 보니 물반 고기 반이 확실합니다.
외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시 씨는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어 만 한가운데로 나갑니다. 4시간의 사투 끝에 대어를 낚는데 성공하며 이틀치 식량을 확보했네요. 조시 씨의 촉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에 몸소 증명해 보인 셈이죠. 41차 모닥불 앞에 선 내리 씨.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이곳에 온 뒤로 장작 패고 밥 짓고 찬물 마시는 게 일상의 전부. 아니면 멍하니 먼 산만 바라봤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이 레리 씨의 의지를 갉아먹고 삶의 의미조차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마네요. 이 고생을 해보니 결혼 후 무미건조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25년 동안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 한번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후회 막심한 레리 씨, 모래 위에 아내 이름 바바라를 적으며 미안함과 사랑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51일 차, 강가에서 낚싯줄을 손보던 데이비드 씨. 갑자기 등 뒤로 밍크 2마리가 후다닥 지나갑니다. 순발력을 발휘한 데이비드 씨. 다음에 또 오면 가만 안 두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낚시 신동 타이틀을 거머쥔 뒤로 잠시도 손에서 낚싯대를 놓지 않으시네요. 예전엔 없어서 못 먹던 별미들이 이젠 미끼 신세가 됐습니다. 탐색 끝에 데이비드 씨가 또다시 개들의 아지트를 발견했군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유인하자 개들이 데이비드 씨의 손짓에 홀린 듯 줄줄이 딸려 나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분은 싱싱한 개를 한가득 잡아 올렸습니다. 어느덧 52일 차, 밴쿠버 섬에 겨울이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단백질을 구경조차 못한 채 니콜 씨는 덜덜 떨며 마른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넉넉할 때 저장해두지 않았는데 이제 낚시 철이 완전히 지나버려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부족했던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그녀는 길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혹시라도 흑곰이 먹다 남긴 생선이라도 주울 수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녀는 주변에 있을 곰에게 경고하기 위해 소리치며 걸어갑니다. 하지만 한 바퀴를 돌았는데 생선은커녕 퓨마의 발자국만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생선이고 고기고 나발이고 즉시 몸을 돌려 주랭랑을 칩니다. 생선 죽기 작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네요. 그녀는 전공을 살려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찾아보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미 겨울입니다. 식용식물들이 모두 시들어버린 상태죠. 맵기 생선을 먹던 지난날을 떠올리니 이제 풀뿌리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과의 엄청난 괴리감 때문에 니콜 씨는 끝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53일 차부터 밴쿠버 섬은 다시 폭풍 모드로 돌입합니다. 갑작스러운 우박은 사람을 속수무책으로 만듭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는 그저 은신처에 숨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드디어 57일 차, 제작진의 작은 보트가 급히 달려옵니다. 외상대로 식량 부족을 견디지 못한 니콜 씨가 결국 야생에서의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탈락자도 아니고 마지막 탈락자도 아닐 겁니다. 완벽했던 시작을 본인 손으로 망쳐버리고 말았군요. 이 결과는 그녀가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던 순간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니콜 씨가 떠나고 이제 3명의 참가자가 남았습니다. 과연 누가 끝까지 버텨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57일 차, 이제 전장에는 최후의 3인만이 남았습니다. 낚시 스키를 말렙으로 찍은 후부터 데이비드 씨는 이 야생에서 하고 싶은 걸 다하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틈틈이 주운 못을 갈아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근접 전투용일 뿐만 아니라 조개를 까는데 아주 기가 막힌 도구죠. 자고 먹는 시간 외에 데이비드 씨는 남은 시간을 몽땅 낚시에 쏟아붓습니다. 남다른 낚시 재능 덕분에 그는 오늘도 빠르게 첫 수확을 올립니다. 처음 잡는 것도 아니지만 저렇게 거대한 자연산 물고기를 보니 데이비드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연어의 등장으로 승부의 판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묵묵히 낚시를 이어갑니다. 안정된 멘탈 덕분인지 금세 2번째 물고기도 낚아 올립니다. 캠프로 돌아와 차분하게 생선을 손질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야생에서 즐기는 생선 요리만 한 게 없죠. 하지만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고 해서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면 정신적인 공허함이 밀려오기 마련이니까요. 이를 깨달은 데이비드 씨는 그저 낚시에만 몰두하며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합니다. 한편 반대편에 있는
레리 씨는 감정의 기복에 시달려 멘탈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허공에 대고 말을 걸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1인극을 펼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이네요. 레리 씨는 다시 쥐 덫을 확인하러 나갔지만 엔걸 재수가 없는지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쥐 녀석들이. 수프도 이제 바닥났죠. 오기가 생긴 레리 그물 확인하러 강가로 갑니다. 하지만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니 물고기들도 겨울나러 깊은 물로 이사 갔나 봅니다. 그물에 걸어둔 미끼가 그대로네요. 에라 모르겠다. 레리는 그냥 있는 거라도 먹기로 합니다. 미끼를 몽땅 챙겨서 캠프로 돌아오죠. 달달 볶아내니 희귀한 야생 요리 탄생입니다. 밤이 되자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는데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으니 레리의 눈동자가 점점 행해지네요. 다음날 아침 장작을 패던 레리 씨 결국 못 참겠다. 폭발하고 맙니다. 진짜 할 만큼 했잖아요. 먹을 거 구하려고 별짓 다 해봤는데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레리도 이제 속수무책이네요. 무릎 꿇고 하늘에 비는 수밖에요. 제발 기적이라도 좀 내려주십시오. 시간은 흘러 어느덧 58일차. 조씨는 허기 달래려고 마지막 남은 기름진 생선 먹방 중입니다. 하지만 본인도 알죠. 찾아야 한다는 걸. 다음 식량 공급처 말이에요. 바다로 나가서 낚시나 좀 할까 했는데 파도가 장난 아닙니다. 결국 발길을 돌리게 만드네요. 아 맞다. 전에 던져둔 그물 생각났어요. 그물 꺾기 편하게 하려고 도르래까지 설치했었죠. 당겨보는데 어라 느낌이 씨합니다. 다 당겨보니 알겠네요. 고정 장치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물이 이렇게 불어났는데 다시 설치하러 들어갈 엄두가 안 나죠.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계산해 봐야겠네요. 당장 먹을 고기도 없는데 미래의 식량까지 잃어버린 셈입니다. 이제 어쩝니까? 설물 기다리며 머리 굴리는 수밖에요. 시간은 흘러 59일차. 레리 씨, 이제 판 뒤집을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판사판 무서울 것도 없죠. 장작도 다 태워버리고 비상식량까지 탈탈 털어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면 제작진한테 전화 때리기로 했죠. 나 좀 데려가라고요. 근데 배 부르니까 또 딴소리 하네요. 먹구름 낀 하늘 한번 쳐다보더니 날개면 바로 뜬다고 합니다. 아직 미련이 좀 남았나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입에 뭐라도 넣어야 버티죠. 홍합이랑 미역 씹으며 연명합니다. 조씨가 던져둔 그물이 영 시원찮으니 어떻게 고정할까 고민 좀 했죠. 고민 끝에 방수천으로 부표를 감싸기로 합니다. 부표 아래쪽을 밧줄이랑 연결하면 그물 고정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작업 끝. 배 타고 목표 지점으로 갑니다. 근데 조씨가 그물을 당기는 순간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집니다. 이 사고가 결정타였네요. 조씨, 이제 망설임 없습니다. 바로 구조 요청 버튼 누릅니다. 2분 30초 만에 제작진 배가 총알같이 달려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드는 조씨. 옷 갈아입으니 살 빠진 게 확 느껴집니다. 야생에서 보낸 그 시간 동안 지난 몇 년간 뺀 것보다 더 많이 빠졌을걸요. 결국 이 배가 그를 데려왔고 또 이 배가 그를 떠나보내네요. 이번 사고만 아니었어도 며칠은 더 버텼을 텐데 말이죠. 어느덧 60일차. 이제 딱 2명 남았습니다. 멘탈 나간 레리. 정신이 들었다가도 금세 또 상태가 나빠지곤 하는군요. 이제 올 때까지 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낚싯줄에 부표와 돌을 연결하고 낚싯바늘을 이용해 물고기 잡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높은 바위 쪽에 그물을 칩니다. 물고기 한두 마리라도 잡아보려는 심산이죠.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그가 포기하고 떠나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한편 반대쪽 상황은 어떨까요? 데이비드 씨는 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50이 넘은 나이 탓에 단백질 합성과 에너지 소모의 균형이 깨져버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만 데이비드 씨는 묵묵히 일과를 이어갑니다. 숙련된 낚시 기술 덕분에 야생 잉어 한 마리를 낚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너무 급하게 끌어올리다가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놓치고 맙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물고기를 쫓아 몸을 날렸지만 고기는커녕 애꿎은 무릎만 다치고 말았습니다. 데이비드 씨처럼 50이 넘은 나이에는 이런 부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64일차. 레리 씨가 탄식합니다. 설마 내가 이 야생에서 이렇게 오래 버틸 줄은 몰랐어.
그는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고생 끝에 좋은 자리를 찾았던 순간부터 잉어를 놓치고 감자를 구워 먹던 일, 희망에 부풀었다가 멘탈이 무너지던 순간들까지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를요. 한편 무릎을 다친 데이비드 씨는 은신처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그동안 겪었던 고난들을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빈손으로 시작해 그물이 계속 망가지던 일, 굶주림을 견디다 상황을 역전시킨 일까지 그는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 말이죠. 그는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냈습니다. 그때 카메라 앵글이 바뀌고 제작진의 작은 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과가 어떨지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죠. 이번 도박은 결국 레리 씨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리 씨가 여기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감정 조절만 좀 더 잘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레리 씨가 떠난 후 이제 데이비드 씨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여느 때처럼 낚시에 열중하고 있네요. 또 한 마리를 낚아 올리려는 순간 제작진이 다가와 통보합니다. 건강검진을 하겠다고요. 데이비드 씨는 순순히 협조하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승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데이비드 씨 뒤로 누군가 걸어옵니다. 바로 그의 딸입니다. 데이비드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그간의 고생과 기쁨이 뜨거운 포옹 속에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번 도전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인한 심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죠. 결국 데이비드 씨는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5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